송환종 회장과는 특별한 개인적 관계는 없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께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신중하게 하지만 날카롭게 분석해 주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박찬종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말입니다. 이 이완구 총리 일단 거취 문제는 차치하고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무려 217차례 통화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에는 수차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특별한 인연이 없다. 예?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217차례, 물론 이 중에서 성완종 전 회장이 이완구 총리에게 153차례, 이완구 국무총리가 성완종 전 회장에게 64차례 이렇게 전화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이 뭐냐면 저는 성완종 회장과는 특별한 개인적 관계는 없습니다. 나쁠 이유도 없었습니다만 특별히 그분과 인연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이완구 총리가 국회에서 행한 답변 발언이거든요. 근데 물론 통화가 얼마큼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도 64차례를 본인이 건 거는 사실이니까 통화가 됐든 안 됐든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는 우선 사법적 책임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법적 책임은 뇌물죄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농후하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여러 정황으로 봐서 제가 변호사니까 그냥 짐작으로 보도된 걸 제 눈으로 확인 안 하고 말하기는 좀 거북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단정적으로는 제가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제가 삼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법 처리를 위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증거가 거의 수집돼 가고 있다고 나는 보아집니다. 그건 더 지켜봐야 되고 그거와 별개로 총리로서 정치적 책임은 증거가 당연히 져야 되지요. 우선 총리로서 운신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어요. 가장 그 문제되는 것은 바로 어디에 있었던 4.19 기념식에서 그 기념사에 4.19 혁명의 원인이 되었던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그리고 3월 12일 본인이 부패와의 전쟁에 내 모든 걸 걸겠다고 하는 이 기세로 봐서는 당연히 총리 기념사에 그 말이 나올 법한데 자격지심에서 그 말도 쓸 수가 없다 이거지. 그리고 100만 공무원에 영이 서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말 바꾸기를 계속했다. 형사사건으로 유죄가 되느냐 하는 걸 떠나서 그리고 청문회 이래에 그의 말 바꾸기 도덕적 상실은 더 이상 총리로서 이번 이 일로 그 자리를 지키기 어렵게 되어버렸다. 물론 본인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억울하다. 지금 8명 중에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거기 이병기 실장 빼고 7명이 결국은 유서와 녹취록에서 유언 녹취록에서 나온 것 중에는 금액이 제일 적지 않습니까? 3천만 원 제일 적지요. 김기춘 실장도 10만 벌이면 1억이고 3억, 2억, 1억 제일 적단 말이죠. 제일 적은데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300명 모아놓고 야당 의원들이 질문하고 너 먹었지 않느냐 이러는데 그 속내는 아마 왜 나 갖고만 이러느냐? 나 말고도 먹은 놈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놈자를 붙이는 이유는 저한테 전화 걸려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시청자들에게. 그래서 너희들 중에서도 먹은 놈 있지 않느냐? 너희들 야당도. 왜 나만 갖고 이러느냐? 나는 유탄 맞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배심이 바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착각을 한 것이 이게 자기의 운명입니다. 앞에 있는 국회의원들만 보면 충분히 그 얘기 할 수 있지요. 억울하다고 나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돈 받은 증거가 나타나면 목숨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것도 내가 보기에 이 함부로 단정적으로 얘기는 어렵지만은 그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2, 3일 전에 이 전직 국회의원들 이제 여러 명 만나고 이런 대화를 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성완종이라는 사람이 충청 포럼의 맹장이고 맹주며 동시에 지난번 재선거에 이완구 후보가 입후보했을 때 그의 당선은
7, 80% 득표로 확정적이고 되면 총리 내지 원내대표가 약속되어 있는 그런 처지에서 성완종 씨가 선거사무소를 방문 안 했다. 그리고 방문했는데도 빈손으로 갔다 그러면 부관 참시해야 된다고 우리끼리 술 먹으면서 농담 삼아 얘기했어요. 부관 참시. 무덤에서라도 파내갖고 넌 괘씸하다고 얘기해야 돼. 지금 대한민국이 아주 공인되고 현저한 사실을 그 경우는 반드시 가보는 게고 가면 빈손을 절대 못 가는 거예요. 3천이 됐든지 300이 됐든지 30만 원이 됐든지 성완종이 씀씀이로 봐서는 또 3천만 원이라는 그 증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다는 없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 국회의원들 너머에 국민, 5천만 국민을 생각할 때는 자기가 운명으로 생각하고 말도 삼가고 그리고 그 자리에 물러서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을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사실 본인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이 좀 많이 바뀐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마땅히 국무총리에게 가져야 할 신뢰가 상당히 손상되고 금이 갔다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총리의 어떤 그 직을 유지하기 힘들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완구 총리 해임 건의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오늘 만났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근데 바로 그 해임 건의에 대한 여야의 입장 일단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그 일은 대통령께서 외국에서 돌아오신 대로 결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일주일만 기다려주는 것이 정치적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해임 건의안 제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새누리당하고도 해임 건의안 제출을 위한 사일정을 협의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남았는데 대통령 선거까지가 일주일 남았는데 야당이 저런 공세를 펴고 실제로 내일 해임 건의안 발의를 한다고 합시다. 하면 72시간 안에 표결해야 돼. 표결 안 하면 그게 유실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일주일 뒤에 온다고 그러고 김무성 대표가 일주일 참아달라고 하는데도 굳이 야당이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해임 건의안을 낸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 지나치면 너무 지나쳐 가버리면 모자라는 것보다도 못하다. 그러니까 야당은 그 정도 얘기해서 끝나야지 정말 해임 건의안을 내고 그거하고 티격거리고 대통령 오기 전에 새누리당도 대통령의 체면을 최선으로 생각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대통령이 귀국할 그 시점에는 해결이 되리라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누리당 어떤 간부가 얘기했다고 한 것처럼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총리가 스스로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 박 대통령 귀국 때까지 국정을 흔들림 없이 챙기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 그게 모범 답안이에요. 만일 그런데도 이완구 총리가 그렇게 안 하면 대통령이 와가지고 해임해야지요. 자, 지금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제가 대표님께 좀 여쭤볼 것이 있는 게 그 지난주에 전격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회동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서 나온 얘기 순방 후에 조치를 취하겠다.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겠다. 이게 대통령의 워딩인데 대통령이 그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거는 공항 가서 얘기할 수도 있고 김무성 대표한테 전날 불러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전격적인 회동의 모습을 취했던 거 이거는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뭔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4월 16일 12시에 김무성 대표를 예정이 없이 불과 2시간 전인가에 통보해서 청와대 들어가고 12시에 통보해서 3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면담을 하고 서둘러 출국을 했는데 그 모습에서 저는 우리가 뽑은 대통령, 그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데 국가 원수는 국민 통합에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뽑을 과정에서는 경쟁 후보들 사이에 서로 공격도 하고 비난도 하고 흥그러졌지만은 국가 원수가 되면 국민을 평안하게 해줘야 돼요. 경제 살리겠다, 그거는 사실 대통령 기본 임무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태민안이라고 할 때 민안, 국민을 편안하게 할 책임이 있다 이거죠. 좀 덜 먹고 좀 못 살아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날 그 사태는 말이죠. 김무성 대표를 만나기 전후에 그 과정을 보면 대통령이 허둥대고 대통령이 스케줄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가지고 5천만 국민을 불안하게 했어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지금 뭐 순방 외교 중에 내가 이 뒤를 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참모들이 이런 의견을 귀국하면 잘 건의해야 돼요. 예. 대통령이 있어서 우리가 편안해져야 되는데 대통령 자신이 허둥대고 뒤죽박죽을 하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8명의 쪽지에 나온 사람들이 홍준표 의원은 그렇다 치고 7명이 전부 친박이고 예.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그것이 형사사건으로 앞으로 사법 처리가 되든지 안 되든지 관계없이 국민의 의혹을 사고 불편하게 하고 시끄러워졌는데 그걸 정리를 하고 출국을 해야지요. 정리를 하고. 아니 서울공항에서 출발하려고 하다가 무슨 광주공항으로 옮겼다가 다시 그 서울공항으로 가고 김무성 대표 만나는 것 때문에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아침에 그러면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침 조차는 그 전날 만차는 그 전날 낮에는 왜 못 만나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한 것에서 나는 박 대통령 지금 임기 3년 차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대한 실책 중에 하나로 나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져줬다. 사실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과거에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그 인준을 좀 해달라고 국회에게 그 인준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무언의 메시지고 이번도 역시 같은 메시지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이완구 총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서 유서로 남겨놓고 육성 녹음을 남겨놓은 8명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입니다. 종전은 총리 지명자 한 사람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중심에 박 대통령이 있는 이게 비상한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출국 전에는 이거 가닥을 잡아줬어야 돼요. 본인의 육성으로. 예. 그러면 27일 날 와서 해임을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든지 그리고 총리에게 사표를 받는 게 뭐가 그래 어렵습니까? 대행자가 있기 마련이니까.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순서대로 국무위원 중에 선임 순서로 대행을 하면 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좀 그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요, 제가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같은 맥락에서 사실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참 공세를 피기 좋은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당과 청와대. 근데 어떻게 된 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다 그럽니다. 이거 왜 그렇다고 보세요? 글쎄 떨어지고 있다는 건 오늘 신 교수님에게 처음 말씀을 드렸고 예. 떨어졌다고 한다면 그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예. 이 일주일 9일 뒤지요. 오늘 20일이죠. 예. 9일 뒤 박 대통령이 27일 귀국하고 그 이틀 뒤인 29일 4개 지역의 재보궐선거는 이 성완종 사태, 이완구 총리 사태 겹쳐가지고 이게 어떤 영향을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에 어느 쪽이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지금 판단하기 어려운데 가정을 해서 지금 지지율도 그렇게 나온 이유가 거기에 비롯되는 것 같은데 내일 투표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예. 이게 나는 별 영향을 안 주리라고 생각해요. 얼핏 생각해보면 새정치연합에 유리하고 새누리당에 불리한 듯한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지지율도 그렇게 나온 이유가 성완종 사태를 더 헤치고 들어가 보면 다음 단계로 새정치연합이 정권 잡았을 때 그리고 거기 핵심을 했었던 사람들도 관련이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짐작을 하고 있어요. 특히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임기 한두 달 전에 2차례에 걸쳐서 성완종 씨를 사면 복권한 것은 내가 봐도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어요. 내가 봐도 의심스러워. 그러니까 이런 점을 2008년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예.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이나 이것도 저한테 전화 걸려오는 사람 말을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하면 그놈이 그놈들이다 이거죠. 그걸 특별히 구분해가지고 이번에는 이 새누리당 쪽에 관련자가 많으니까 이걸 보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투표를 지지를 적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새정치연합이 깨끗하다.
깨끗하다고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아마 지지율도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이 재보궐선거 얘기 났으니까 그 한마디 더 붙이면 29일 선거 결과는 대단히 좀 역설적이지만 27일 박 대통령이 와서 어떤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대표님께 여쭤본다면 그렇다면 말이에요. 지금 여권의 핵심 관계자가 얘기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귀국 전에 이완구 총리가 만일 자진사퇴 의사를 표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진사퇴 표명하면 글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이 사태가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에 치명적이 안 된다 이거죠. 이 사태의 성격 자체가 앞에 정권까지 연계되어 있는 걸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예를 들자면 말이죠. 자살 전날 마지막으로 만난 정치인이 새정치연합의 김한길 전 대표 아닙니까? 하지만 그건 뭐 전혀 그 사이에 상관이 뭐 있다 없는 그게 거죠. 아니라 그거만큼 이 평소에 사람이 가깝게 지냈던 여기저기 발이 분이기 때문에. 넓고 발이 넓으니까 노무현 정권 때 남이 하기 어려운 2차례 사면도 됐다. 난 그 부분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이 이 새누리당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도 조사해야 된다. 그건 물타기고. 그리고 박 대통령이 4월 12일 날, 4월 14일 날 국민안전처 점검회의에 가가지고 이 문제에서 처음 얘기할 때에 유체 이탈 화법을 썼지요.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부정부패 사건 전부를 조사를 하고 그리고 성의 없이 지휘고를 막나라고 그게 지금 처벌한다. 대표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야당까지도 포함하라고 하는 물타기처럼 보였는데 이 물타기에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쪽에 철저히 맞춰서 검찰이 철저히 조사하고 앞으로 특검 가면 특검 조사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이것도 조사를 해야 돼요. 이참에 이게 의혹의 대상이 되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야당 부분도 조사를 해야 돼요. 다음 단계로. 그 단계별로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단계별로 해야죠. 하다 뭐 어떻게 보면 합니까? 지금 그걸 막 뒤죽박죽을 하고 한꺼번에 합니다. 뭐 물론 이걸 조사를 하다가 수사를 하고 하는 것은 생물이니까 하다가 새누리당 쪽 하다가 아주 구체적으로 연계해서 탁 나오면 그건 불가피하지요. 그러나 의도를 가지고 이 부분도 무슨 압수수색하러 들여다보고 해서는 지금 안 된다 이거죠. 뭐 의도는 아니지만 튀어나오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그죠?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그걸 감춥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이 성완종 사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게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아닌가. 그 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돈 안 드는 정치는 안 되지만 돈 적게 드는 정치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아직도 못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동의합니다. 제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성완종 사태는 제2, 제3의 성완종 사태가 우리 정치권에는 잠복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천민자본주의의 토양,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권력을 이용하고 연주를 내고 줄을 서서 공사도 따고 이권도 따고 금융도 타는 우리 금융계 수장들하고 접촉한 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정권자의 줄을 대고 그리고 성완종 씨는 국회의원을 꼭 해야 되던 꿈을 가지고 계속 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정당을 기웃거리는데 이 정당이 부패 정당이거든. 부패한 정당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박찬종 선배 또 우리를 깐다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부패하다는 뜻은 헌법 8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이게 현재 중앙당 제도는 우리 헌법 8조가 용납하는 바가 아닙니다. 중앙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당내 권력 투쟁을 통해 가지고 당권을 세우고 거기에서 밀실야합 돈공천에서 국회의원을 생산해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 권력 투쟁에 필요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 대통령 후보를 미국에서는 민주당 후보, 공화당 후보를 각각 그 당내 권력 투쟁을 통해서 후보가 선출됩니까? 아니지요. 예. 당내 권력 투쟁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앙당이 작고요. 원내 정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랑은 정당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중앙당 체제 이것이 불행하게도 우리가 헌정을 유지하고 66년 된 절반을 군사 독재 정권 아래 살다 보니까 그 야당은 여당에 내가 야당 선봉장을 해봤으니까 말이야. 무조건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당 때 말이죠. 예를 들면 85년 12대 선거 때 신민당 공천 받으려고 돈 가진 사람들이 그때 성완종 씨가 야당 하려고
문 두드립니까? 안 두드립니다. 저런 정도 돈 가진 사람 문 두드리면 중앙정부가 당장 잡아가 버려요. 그 시대는 깡다고 있는 사람 빈털터리들만 야당했어요. 그 뒤에 6.29 이후 이제 민주화 시대가 오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돈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더 부패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미국 예를 들었지만은 그럼 힐러리다 오바마가 대통령 후보되고 하는 과정에 당내 국회의원들 모아가 줄 세우고 당심 50인이 민심 50인이 이렇게 합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로 당연히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당내 투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 체제로 바꾼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당 체제를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공천권은 하방해야 된다. 그 지금 김무성 대표의 주장하고 똑같으시네요. 오픈 프라이머리. 그다음에 그 위에도 돈을 쓰는 게 있으면 이거 유권자한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상당히 깨끗해져 갔잖아요. 받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10배의 벌금을 매기는 이렇게까지 진전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민자본주의를 없애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규제를 철저히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이쪽은 중앙당제를 폐지하고 완전히 어떤 획기적인 정치 개혁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완종 리스트 계기로 정계 개편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이번 주 말에서 다음 주 초에 우리나라 전국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